아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날부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제 반려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 아들은 발리 해변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당장 귀국해라. 제 간절한 메시지에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지 사정상 당장 귀국하기 어렵습니다. 위약금 문제도 있고. 위약금이라니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보다 여행 비용이 중요했던 겁니까? 그렇게 아내는 아들을 끝내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 가족은 검게 그을린 얼굴로 장례식에 나타났고 손주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49제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여행을 떠난 아들. 그리고 한 달 뒤 제가 퇴직금 전액을 들여 사준 10억짜리 집을 몰래 매물로 내놓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5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제 안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10억짜리 집을 빼앗겠다. 제 나이 올해 78세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다 정년퇴직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제 인생의 반려자였던 아내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50년을 함께 해온 아내와의 이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작년 초 아내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길어야 6개월이라고. 그 순간 천둥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평소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고 아픈 데 없이 건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니.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저희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항암 치료의 고통보다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마지막을 원했습니다. 특히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저희에게는 아들 하나와 그 가족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초등학생, 중학생인 손주 둘이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은 단순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마지막 명절을 보내는 것. 그게 그렇게 어려운 소원이었을까요?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은 추석을 약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의사는 추석을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고 했지만 아내는 꼭 추석 명절만이라도 가족 모두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문제는 아들 가족의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휴가철이나 명절만 되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발리로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죠. 아들에게 어머니의 상태와 마지막 소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발리 여행을 좀 짧게 조정했어요. 추석 전에 돌아와서 어머니 뵙고 같이 명절 보내겠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어머니가 있는데 해외여행을 조정해서 간다니요? 취소가 아니라 일정을 조정한다고. 저는 다시 한번 아내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언제 악화될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이미 예약이 다 되어 있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온다며 변명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결정은 며느리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방학 때 여행 약속했는데 어른들 사정으로 취소하면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며느리가 한 말이라고 아들이 전했을 때 솔직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의 임종보다 여행이 중요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가족 간의 불화를 원치 않았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달랬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들 방학 때 여행 가기로 했으면 가게 해요. 내가 아파서 가족 여행까지 망치면 더 미안해요. 그렇게 아들 가족은 발리로 떠났습니다. 추석 3일 전에 돌아온다는 약속과 함께요. 하지만 세상 일은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이 여행을 떠난 지 4일째 되던 날, 아내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다. 당장 귀국해라. 그제서야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투어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어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저희는 일정대로 모레 귀국 예정입니다. 모레? 의사는 아내가 내일도 버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강하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숨이 끊어질 것 같다. 당장 귀국해라.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현지 사정상 당장 귀국하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가겠습니다만 항공편 변경도 쉽지 않고 위약금 문제도 있어서 저는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임종 앞에서 위약금을 걱정하는 아들 부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는 가끔 눈을 떴고 아들과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저 곧 온다라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내는 결국 아들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손주들 이름을 부르며요. 제 인생의 반려자가 그렇게 떠났습니다. 가족들 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떠나기를 바랐던 아내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제서야 귀국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것은 이미 장례식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에 들어서는 아들 가족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로 관광지에서 급히 산 듯한 검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슬픔보다는 당혹감이 더 크게 묻어나는 표정이었고 손주들은 오히려 지루해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아들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언제든 돌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요. 하지만 저는 장례식 중이라는 것을 의식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고 마지막 가족 사진도 함께 못 찍었구나.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후회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빨리 장례식이 끝나기를 바라는 듯한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는 최소한의 의무만 수행했습니다. 문상객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짧게 끝내려 했고 장례 음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은 장례식장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장례를 마치고 아들 가족은 바로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아내 없는 집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 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옆자리의 빈 공간을 바라보며 이제 다시는 아내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문득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없으면 우리 아들 잘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좀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그 말을 떠올리니 더 슬펐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가족만 생각했는데 정작 가족들은 아내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으니까요. 서툴다는 것과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 상태를 물었지만 대화는 곧 다른 화제로 넘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번에 집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아이들 학군도 생각해야 하고 좀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이사 이야기라니요. 게다가 그 집은 제가 아들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마련해준 10억 상당의 아파트였습니다. 당시 제 퇴직금과 아내와 함께 모은 전 재산을 들여 마련한 집이었죠. 그래, 그런데 갑자기 이사는 왜 하려는 거니? 아이들이 크니까 공간도 더 필요하고 학군도 더 좋은 곳으로 가려고요. 어머니도 아이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셨잖아요.
아내의 이름을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분명 손주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지만 그것이 물질적인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항상 가족의 정과 어른 공경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도 지키지 않은 채 어머니의 뜻을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못 본 척 넘어갔던 여러 사건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짧게 얼굴만 비추고 해외여행 가는 모습, 아내가 아플 때도 자주 찾아오지 않던 일, 손주들이 할머니에게 점점 무관심해지던 모습들.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의 49제를 앞두고 또다시 아들 가족의 여행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제 아내, 그들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존재가 그들에게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최종 증거였으니까요. 아내의 장례를 마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아들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인다는 생각에 기대했지만 그들의 방문 목적은 의외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몇 가지 물건들과 유품을 정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옷이랑 물건들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그런 것들 보면 더 슬프실 테니까요. 며느리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은 제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품 냄새를 맡고 옷장을 열 때마다 그녀의 옷에서 나는 향기에 그녀를 추억했습니다. 아직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며느리는 계속해서 제 의사를 무시하고 옷장을 여러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다 오래됐네요.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며느리가 아내의 물건을 마치 불필요한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아내가 소중히 간직했던 오래된 가족사진첩을 이런 옛날 사진들은 디지털로 스캔해서 보관하면 되죠라고 말하며 가볍게 다루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만두거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듯 며느리를 말렸지만 며느리의 표정에서는 짜증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왜 이제서야 며느리의 모습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돌이켜보면 경고 신호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들이 처음 며느리를 소개했을 때부터요. 당시 제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집안의 딸이었죠. 첫 상견례에서부터 며느리 부모의 거만한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동안 얼마나 좋은 집안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런데 모두 거절하고 당신 아들을 선택한 거예요. 감사히 여기셔야 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고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저희는 그런 모욕적인 말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결혼 초에는 며느리도 나름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에 찾아오고 음식도 준비하고 아내가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의 간섭이 심해졌고 저희 집에 오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아들 집에 찾아가 손주를 돌봐주겠다고 했을 때도 며느리는 우리 엄마가 이미 도와주고 있어요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아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요. 아들이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용인의 좋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상당의 집이었죠. 퇴직금과 저희 부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여 형태로 했지만 가족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아들도 아버지,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집에서 대대로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다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또한 손주들의 교육비와 용돈도 상당 부분 저희가 부담했습니다.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아들의 말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했고 손주들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는 항상 넉넉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내는 특히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옷도 직접 사다 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보니 손주들이 할머니에 대한 추억이나 그리움을 전혀 표현하지 않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지만 장례식장에서도 게임만 하거나 지루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빈자리를 실감하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도 늘 검소하게 살며 집안을 꾸려나갔고 아들 교육에도 헌신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그때 같이 축하해주고 싶어요. 아내의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병은 우리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내가 사랑했던 가족들이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장례식 이후 아들 가족은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은 날도 많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와도 대부분 형식적인 안부 확인이었고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주들과 통화를 시도해도 학원 가야 한다. 숙제가 많다는 핑계로 짧게 끝나곤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투병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찾아오는 날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그마저도 짧게 머물다 갔습니다. 아내는 그런 아들 가족을 변호했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도 바쁘고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하니까 이해해요.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 특히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며느리가 주말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골프를 치러 가는 시간은 있으면서 시어머니를 찾아올 시간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공허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의 빈자리가 먼저 눈에 들어왔고 식사 시간이면 혼자 밥을 먹는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몇 주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런 제 상태를 아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적극적으로 돌봐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전화로 아버지, 밥은 잘 챙겨 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외로워서 아들 집에 가도 되냐고 물었더니 이번 주말은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네 이웃들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옆집 김씨 부부는 매일 저녁 반찬을 가져다 주었고 오랜 친구들은 번갈아가며 저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당연시되는 사랑과 의무가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내의 49제가 다가오면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49제는 불교 전통에서 중요한 의식이고 아내도 생전에 불교에 관심이 많았기에 의미 있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아들아, 어머니 49제가 다음 주 토요일이다. 절에서 간단히 법요식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 가족도 함께 했으면 좋겠구나.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다음 주에 저희가 제주도 여행 일정이 있어요. 아이들 중간고사 끝나고 스트레스 풀어주려고 미리 예약해둔 거라.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49제의 가족여행이라니요?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지만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49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어머니가 생전에 불교를 믿으셨고 이 의식은 어머니의 영혼을 위한 거란다.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지만 예약을 취소하기가 어려워요. 패키지라 위약금도 크고. 며느리와 상의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며칠 동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전화했더니 예상대로 여행 일정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 교육에 중요한 시간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49제 날,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절을 찾았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을 얼마나 원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끝나고 주지스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인께서 이승의 미련을 모두 내려놓고 평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남은 가족들이 화합하고 서로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화합이라. 우리 가족에게 지금 그것이 가능할까요?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휴대폰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49제 잘 마치셨나요? 저희는 제주도에 잘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다음에 아버지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문자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가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아들 가족의 모습이 어쩐지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가치였나요? 아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의 모습이었나요? 집에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헌신이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아들과 손주들을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49제를 지내고 약 일주일 후 저는 집 근처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혼자 살게 되면서 식사 준비를 직접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장보기를 대부분 아내가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동네 부동산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부동산 창문에 붙은 매물 사진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사진 속 아파트는 분명 제가 아들에게 마련해준 집이었습니다. 용인 수지구에 있는 42평형 아파트. 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부동산 안으로 향했습니다. 중년의 공인중개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떤 매물을 찾으세요? 저기 창문에 붙어있는 용인 수지구 매물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 그 매물이요? 최근에 나온 좋은 매물입니다. 42평형의 남향이고 학군도 좋습니다. 현재 거주자가 있지만 이사 계획이 있어서 내놓은 거예요. 가격은 12억 5천입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제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이 맞았습니다. 제가 10년 전 약 10억 원에 사서 아들에게 준 그 집이 지금은 12억 5천만 원의 매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판다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사를 생각 중이라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혹시 현재 거주자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중개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성씨는 김씨라고 되어 있네요. 제 아들의 성이 김씨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매물로 나온 건가요?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급매물은 아니고 적절한 가격에 잘 팔리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2주 전이면 아내의 49제가 있기 바로 전부터였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음이 여러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판다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알았냐가 아니라 내가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느냐다. 아버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49제도 있고 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49제에 참석하지 않고 제주도 여행을 간 거니.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사하려는 건 아이들 교육 때문이에요. 대치동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쪽 학군이 더 좋잖아요. 중학생인 큰애도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해야 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 집을 줄 때 어떤 약속을 했었니? 아버지,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거라고 했어. 너도 그 집에서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잖니.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아버지. 아이들 교육이 최우선이에요. 어머니도 그걸 이해하셨을 거예요. 또다시 아내를 들먹이는 아들의 말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했을 거라고. 내 어머니는 임종 순간에도 너희를 기다렸어. 하지만 너희는 여행 때문에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않았지. 49제에도 오지 않았고. 이제 와서 어머니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건 부인의 강한 희망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제 안에서 확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알았다. 내 선택이니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나도 내 선택을 할 거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래된 서류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두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 10년 전 아들에게 집을 증여할 때 작성했던 서류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중요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증여 당시 아들과 작성했던 별도의 계약서였습니다. 내용인즉 이 집은 가족의 화합과 전통을 위해 증여하는 것이며 만약 수중자 아들과 증여자저와 아내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할 경우 증여자는 해당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이 문서가 제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랜 친구의 아들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가진 계약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증여 철회 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양측이 서명했으니까요.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입증 책임이 선생님께 있습니다. 아드님이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아내분의 임종시 부재, 49제 불참, 집 매각 시도 등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가족관계에서의 의무 소홀은 주관적 요소가 강하니까요. 변호사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다시 전화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집을 줄 때 작성한 계약서를 기억하니? 무슨 계약서요? 증여 당시 우리가 서명한 별도 계약서다. 내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집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야.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리고 전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임종도 49제도 함께하지 않았고 이제는 내 동의 없이 집을 팔려고 하고 있어. 이게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모습이니?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저희가 어머니 장례식에 늦게 도착한 건 비행기 일정 때문이었고 49제에 못 간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집을 파는 것도 아이들 미래를 위한 거고요. 더 이상의 변명은 듣고 싶지 않구나. 내일 오후에 우리 집으로 와라. 며느리도 함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다음 날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집 문제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집을 허락 없이 팔려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 아버님, 그 집은 법적으로 저희 소유입니다. 어떻게 처분하든 저희 자유 아닌가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내용은 도전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그렇지 않아. 이걸 보게. 저는 증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계약서를 읽어내려갔고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효력이 없어요. 단순한 가족 간의 약속일 뿐이지. 아니,
법적 효력이 있어.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다. 너희가 집을 팔면 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야.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건가요? 가족끼리 소송이라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원치 않아. 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어.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49제 앞에서 보여준 너희의 태도. 그리고 이제 가족의 터전을 팔아버리려는 행동. 내가 어떻게 이대로 넘어갈 수 있겠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강남에 새 아파트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지금 집을 안 팔면 계약금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정말 이사가 필요해요. 그건 내 문제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을 너희 마음대로 처분하고 그 돈으로 더 비싼 집을 사겠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 아버지,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희도 어머니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뿐이에요. 정말 그랬다면 어머니 임종 소식에 즉시 돌아왔어야지. 49제에도 참석했어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가족의 터전을 함부로 팔려고 하지 않았을 거야.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국 아무런 합의 없이 아들 부부는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며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린 말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노인네가 왜 이렇게 고집불통인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법적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가치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제 평생의 신념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서 저희 가족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제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첫 통지서가 아들 집으로 배달되었을 때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친자 간의 법정 다툼이라니요. 동네방네 소문나면 우리 가족 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가족의 의미를 저버렸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49제 때,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할 때 너는 체면을 생각했니? 그건 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변명은 필요 없다. 법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전화를 끊은 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과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법적 분쟁은 항상 피해왔고 특히 가족 간의 소송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저를 이런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모든 증거를 준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내의 투병 기간 동안 아들 가족의 방문 기록, 임종 시 부재 증거, 49제 불참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 증여 당시 작성한 계약서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족 간 분쟁은 법원에서도 조정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아드님 측의 의무 소홀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내가 아들과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인가? 그러나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가 평생 소중히 여긴 가족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일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대부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여동생은 직접 찾아와 말렸습니다. 형부, 왜 이러세요? 언니도 살아계셨으면 이런 일 원치 않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 집 빼앗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빼앗는 게 아니야. 그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야. 아들이 그 의미를 저버렸으니 내가 지켜야지. 형부가 이렇게 나오시면 돌아가신 언니만 더 슬퍼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가족의 화합을 원했지만 그 화합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기본적인 전제를 무시한다면 진정한 화합은 불가능했습니다. 한편 아들 측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고 가족으로서의 의무 소홀이라는 개념이 너무 모호하여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아들 측은 제가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사실상 가족 괴롭히기에 가깝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의 통화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즉시 귀국하지 않은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여행 일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현지에서 만난 사업 파트너와의 미팅이 있었고 그 미팅을 취소하기 싫어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입니다. 부인이 잠시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던 건 맞지만 주된 이유는 항공편 변경이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며느리의 이메일에는 시어머니의 상태가 위중하다고 하지만 이 미팅은 너무 중요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증거가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원의 첫 심리가 열리기 전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송을 취하해 주세요. 이러다 저희 가족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내가 먼저 집 매각을 포기하고 어머니께 사과하면 고려해보마. 집은 이미 계약금을 받았어요. 위약금이 너무 큽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부인의 의견만 따르고 어머니와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모든 걸 되돌리기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실수를 했을 때 울던 그 모습이 오버랩되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약해졌지만 곧 아내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늦은 깨달음이구나. 하지만 이제 법이 판단할 것이다. 아들은 울면서 집을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식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내에 대한 의무감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도 강했습니다. 첫 심리가 열린 날 법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평생 법정에 서본 적이 없었기에 긴장되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침착하게 증언했습니다. 아내의 투병 과정, 아들 가족의 무관심, 임종시 부재, 49제 불참, 그리고 집 매각 시도까지 모든 것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경청한 후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적 판단보다 가족 간의 화해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와 아들 모두 조정에 동의했고 별도의 조정실에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절충안을 모색했습니다. 김 선생님, 귀하의 감정과 주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증여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승소보다는 타협점을 찾는 것이 어떨까요? 몇 시간의 논의 끝에 우리는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는 있지만 매각 대금의 절반을 제게 반환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으로는 새 집을 구입할 수 있되 그 집의 명의는 아들과 손주들의 공동 명의로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저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았을 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아내의 유산을 어느 정도 지키면서도 가족관계를 파탄 내지 않을 수 있는 절충안이었습니다. 숙고 끝에 저는 이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다. 아들과 손주들이 정기적으로 나를 찾아오고 아내의 제사를 함께 지내야 한다. 이 조건에 아들도 동의했고 조정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그날 이후 집은 예정대로 매각되었고 약속한 대로 매각 대금의 절반이 제게 반환되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예상보다 작은 평수의 집이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고급 아파트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었지만 가족관계의 회복은 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적대시했고 손주들도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약속대로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시작했겠지만 점차 진정성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의외의 변화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며느리의 행동들이 아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히 아내의 임종 순간에 비즈니스 미팅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은 아들에게 큰 자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부는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내가 생전에 관심 있어 하던 사회봉사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항상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눠주는 삶을 추구했으니까요. 기부를 결정한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평생의 후회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대해서도 이제 이해합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곳이었는데 제가 그걸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위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집은 팔렸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집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의 의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단순한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집이 매각되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후 저희 가족은 표면적으로는 합의에 도달했지만 내면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가족은 약속대로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저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찾아오기로 했지만 그 방문조차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첫 몇 번의 방문에서 아들은 혼자 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바쁘다, 학원이 있다는 핑계로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대화도 날씨 이야기나 뉴스 정도로 제한되었고 깊은 대화는 피했습니다. 서로 상처 입은 마음을 드러내기가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색한 관계가 계속되던 어느 날 우연히 이웃 사람을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만난 이웃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아드님 이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이혼? 그런 이야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처음 듣는 얘긴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다만 아드님 장모님이 제 지인의 이웃이라서 며느님이 이혼 변호사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나와서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러 번 통화 시도 끝에 겨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너희 부부가 이혼한다는 소문이 있더구나. 사실이니?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논의 중인 건 사실입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적절한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많은 일들이요. 어머니 일로 시작된 갈등이 계속 깊어졌어요. 그리고 집 소송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드러났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은 가볍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특히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그날 저녁 아들이 저희 집을 찾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아내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아들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병간호 과정에서 며느리의 무관심, 그리고 임종과 장례 과정에서의 태도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 소송 과정에서 부인의 이메일이 증거로 제출됐을 때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비즈니스 미팅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도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했고 아이들 교육도 명문대 진학과 사회적 성공만을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내의 가치관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자신의 내면과 너무 달랐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 것은 평생의 죄책감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부인은 어머니의 부재를 오히려 자유로 표현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유라고? 무슨 뜻이니?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SNS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비공개 계정이었는데 그곳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이 치러지던 날 올린 글이었습니다. 드디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간섭 없이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 다행이다. 해시태그 새로운 시작 해시태그 자유. 그 아래에는 장례식 직후 찍은 듯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채로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눈가의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발견한 거니? 부인이 휴대폰을 두고 샤워하러 간 사이에 우연히 보게 됐어요. 사실 의심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부인의 태도가 이상했으니까요. 이어서 아들은 며느리의 다른 SNS 게시물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내의 49제가 있던 날 제주도 여행에서의 사진들, 시댁 의무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주말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내의 투병 중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병수발은 정말 귀찮은 일이다.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해시태그 인생은 짧다 해시태그 내 시간이 중요. 글을 읽는 내내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아들을 향한 연민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해왔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버지, 이제서야 제가 얼마나 어머니께 죄송한 아들이었는지 깨닫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고 부인의 영향으로 점점 물질적인 가치만 쫓았어요. 집 문제로 아버지와 법정에서 싸우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들의 울음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에요. 할머니와의 추억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고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기회를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혼으로 또다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부자간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란다. 내가 너에게 집을 빼앗으려 했으니.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 소송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부인의 영향 아래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날 밤 아들과 저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에 대한 추억, 가족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아들은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 양육권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고 싶어 해요. 아이들 양육은 크게 관심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장모님이 강하게 개입해서 양육권 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너희 아이들은 이제 자라서 자신의 의견도 있을 테니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 같구나.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손주가 혼자 저희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인 손주는 버스를 타고 혼자 할아버지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요. 손주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요청에 놀랐지만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내, 즉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손주들을 사랑했는지, 어떤 음식을 잘했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했는지 등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대화 중에 손주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면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안심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야.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너희 아빠와 엄마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만은 확실해. 그리고 할아버지도 항상 너희 편이란다. 손주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엄마는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항상 그런 구식 생각은 잊어버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이 나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주도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표현할 기회가 없었을 뿐. 할머니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 이름을 불렀어. 그날 이후 손주는 종종 혼자 저를 찾아왔고 얼마 후에는 동생도 함께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기꺼이 아내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러한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부인이 아이들이 할아버지 집에 가는 것을 금지했어요. 구식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는 이유로요. 이 일을 계기로 아들 부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결국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적 분쟁 과정에서 며느리의 SNS 게시물과 아내의 임종 순간에 보였던 태도 등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이들의 의견도 청취했고 결국 아들에게 양육권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승리감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증명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곧 그런 감정은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내에 대해 보인 태도가 너무 아팠고 손주들이 겪고 있는 혼란과 상처가 안타까웠습니다. 아들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더욱 손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가 좋아했던 장소들을 방문했고 아내의 요리법으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서서히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가 낯선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천국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럼 할머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할머니가 아빠와 엄마가 싸우는 것도 다 봤겠네요?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걱정돼요. 아이의 순수한 걱정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가족의 붕괴를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각하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너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그리고 가끔은 어려운 시간을 지나야 진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단다. 그 순간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아들의 집을 빼앗으려 했던 행동이 정말 옳았을까?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취한 방식이 최선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손주들까지 상처받는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행동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라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그녀는 항상 용서와 화합을 중요시했습니다. 제가 집을 빼앗는 대신 더 많은 대화와 이해를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아들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예상대로 아들이 양육권을 얻었고 며느리는 주말에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이혼 과정은 아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아들은 아이들과 함께 살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 유지하기 어려웠고 이혼 합의금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간 시간이었고 아들과 단둘이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중요한 결정을 했다. 무슨 결정이세요, 아버지? 내 집을 매각해서 받은 돈, 내 몫으로 돌아온 금액 말이다. 그 돈의 일부를 너와 아이들을 위해 쓰고 싶구나. 새 출발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어머니께도 아버지께도 너무 죄송한 일을 했는데 그 돈은 아버지 것이에요. 아버지 노후를 위해 쓰셔야 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있다. 공무원 연금도 나오고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은 이미 어머니를 기리는 장학재단에 기부했단다. 네, 장학재단이요? 그래, 김영순 장학재단이라고. 어머니 이름을 딴 거야. 어머니는 평생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았잖니. 특히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지. 남은 돈은 내 생활비로 충분하고 일부는 너희를 위해 쓰고 싶구나.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불효자입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제대로 효도도 못했고 돌아가신 후에도 제대로 된 애도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아들로 생각해 주시고 저는 아들의 어깨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거라. 부모 자식 간에 무슨 무릎을 꿇니. 우리 모두 실수를 했다. 나도 너무 극단적으로 대처했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날 이후 저희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제가 도움을 준 자금으로 용인의 적당한 크기의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강남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학군도 괜찮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곳은 예전에 우리 가족이 함께 살던 동네와 가까워 저도 자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저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 그리고 친한 친척들을 모두 초대해 아내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녀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추모식 날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내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 심지어 제 동료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아내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가족만 바라보며 아내의 빈자리를 느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한 편지를 썼고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담긴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간 후 아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셨는지 새삼 느끼게 됐어요.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매일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단다. 저도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그랬던 것 같구나. 소중한 것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법이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해봤는데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 사시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어떨까요? 새 집은 방이 넉넉해서 아버지 전용 공간도 마련할 수 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들이 저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고맙다, 아들아. 하지만 아직은 내 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 어머니의 기억이 담긴 곳이니까. 그리고 너희도 새 출발을 하는 시기에 노인네가 같이 있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니. 전혀 부담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까이 계시면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처럼 자주 왕래하면서 서로 돕는 것도 좋을 것 같구나.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 가족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들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도 종종 손주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직장일로 바빴기 때문에 손주들의 방과 후 시간에 제가 함께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그들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경청했고 점점 할머니의 존재를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큰 손주가 학교 과제로 나의 롤모델이라는 주제의 글을 쓸 때 할머니를 선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함께했지만 할머니의 사랑과 지혜가 손주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 집을 팔고 아들 집 근처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완전히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가까이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물건들과 추억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는 살아있는 가족들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손주들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새 집을 꾸미면서 우리는 마치 예전처럼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첫 식사 자리에서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매주 일요일은 함께 식사하는 날로 정하면 어떨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처럼요. 좋은 생각이구나. 내 어머니가 가장 행복해하던 순간이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였지.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집은 그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추억,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토록 가족의 화합을 중요시하셨던 이유를요. 그래, 내 어머니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요. 이제 아내가 떠난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녀가 그립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적인 외로움은 아닙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제 곁에 있고 우리는 아내의 부재 속에서도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매각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계획대로 아내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매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이 재단은 아내의 정신을 이어가는 또 다른 방식이 되었습니다. 종종 장학생들의 감사 편지를 받을 때면 아내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은 돈의 일부는 아들 가족의 새 출발을 돕는 데 사용했고 또 일부는 제 노후를 위해 보관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돈의 사용처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주들의 대학 교육을 위한 신탁을 만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지난해 추석, 우리 가족은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편지를 읽어주었고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국화꽃을 가져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아내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요. 비록 당신은 육체적으로 우리 곁에 없지만 당신의 사랑과 지혜는 여전히 우리 가족을 이끌어주고 있어요. 돌아오는 길에 작은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가 찾아간 거 아셨을까요? 물론이지. 할머니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그럼 할머니가 보시기에 우리 가족이 행복해 보였을까요?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럴 거야. 할머니는 우리가 다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행복하실 거란다. 이제 저는 과거의 분노와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결국 가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인 집이나 재산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아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혼 후 자신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면서 물질적인 성공보다 아이들과의 관계와 가족의 행복에 더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항상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를 자주 찾아와 대화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입니다. 가끔은 지난날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집을 빼앗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만약이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떠난 후 경험한 모든 혼란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은 우리 가족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습니다. 가족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매일 노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재산은 은행 계좌나 부동산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78세 노인으로서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내는 육체적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고 아들과 손주들은 제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결말일지도 모릅니다. 10억짜리 집보다 더 가치 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된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하고 깊은 유대감으로 다시 하나가 된 것입니다.